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는 아주 기묘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자기 개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실제로 어떤 물리적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를 바꾸는지 그 기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의사가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드셔보세요. 환자는 낫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약은 밀가루로 만든 가짜 약이었어요. 이 현상, 플라시보 효과라고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기묘하고 불편한 역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같은 의사가 같은 환자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약에는 이런저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환자는 그 부작용을 실제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 약이 진짜 약인데도 불구하고요. 더 충격적인 건 아무 성분도 없는 가짜 약을 줬을 때도 부작용 설명만 들으면 실제로 그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의사의 말이 실제로 병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플라시보 효과는 이야기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긍정적인 믿음이 치유를 만든다는 건 많이들 아시죠? 그런데 부정적인 믿음이 그것과 완전히 대칭되는 방식으로 실제 해를 끼친다는 건 훨씬 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현상을 물리학자처럼, 정확히 말하면 파인만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뜯어보려고 합니다. 리처드 파인만이 늘 강조했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름을 아는 것과 실제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라고요. 파인만은 학생 시절에 아버지한테서 배운 교훈이 있었어요. 새 이름을 외우는 것보다 그 새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진짜 누비라는 거였죠. 마음이 몸을 바꾼다. 다들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꾸는지, 정확히 어떤 경로로 바꾸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훨씬 적어요. 오늘 그 기전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건강해진다.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제로 놀라운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랭어 교수 연구팀이 7, 80대 고령자분들을 모아서 일주일 동안 20년 전의 환경을 그대로 재현한 공간에서 생활하게 했어요. 그 시절 흑백 텔레비전, 그 시절 라디오, 그 시절 신문, 그 시절 음악, 완벽하게 시간 여행을 한 셈이죠.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참가자 전원의 키가 자라고, 시력이 좋아지고,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근력이 올라갔어요. 구부정하게 지팡이 짚고 오신 분이 혼자 걸어 나갔습니다. 이걸 마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기 실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다들 이 실험을 들으시면 와, 대단하다 하고 넘어가시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마음이 바뀌면 몸도 따라간다 라는 설명으로는 아직 설명이 안 된 겁니다. 이건 이름만 붙인 거지 기전을 설명한 게 아닙니다. 설명할 수 없으면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림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숨어 있어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안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전을 모르면 이름만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리학자처럼 아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뇌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뇌의 변화가 어떤 경로를 통해 세포까지 닿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정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진짜 이해가 된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뇌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경세포들이 있습니다. 대략 2천억 개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숫자는 우리 은하별의 수보다도 많아요. 이 신경세포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쓰는 언어가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부르는 화학적 메신저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들이 뇌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녀요. 장에도 있고 면역세포에도 있고 심지어 피부에도 있습니다. 신경계가 독립된 섬이 아니라 몸 전체와 대화하는 네트워크라는 거죠. 캔디스 퍼트 박사라는 신경과학자가 이걸 가리켜서 감정을 지닌 분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정이 화학적 분자로 변환되어 불과 몇 초 만에 온몸의 세포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자들이냐고요? 여러분이 행복하거나 감사한 마음일 때는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 같은 분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분자들이 면역 세포 중에서도 특히 자연살해 세포, 영어로 자연살해 세포라고 하는 것들을 활성화시켜요. 자연살해 세포는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발견하면 팡팡 터뜨려버리는 청소부 같은 존재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분노하거나 절망할 때는 코르티솔이라는 물질이 쏟아집니다. 코르티솔은 마치 자연살해 세포한테 지금은 퇴근하세요 하는 신호를 보내요.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어렴풋이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이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뇌에서 시작된 신호가 어떤 정확한 경로를 통해서 면역세포에 닿는 걸까요? 이걸 제대로 알면 우리는 이 시스템을 훨씬 더 잘 쓸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신경과학 연구들이 이 경로를 아주 정밀하게 밝혀냈는데요. 경로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상하부에서 시작해서 뇌하수체를 거쳐 부신으로 이어지는 축입니다.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시상하부가 먼저 경보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뇌하수체가 그 신호를 받아서 부신한테 명령을 내려요. 코르티솔 만들어라 하고요. 부신이 코르티솔을 혈액에 풀면 이제 전신이 비상체계로 전환됩니다. 문제는 이 비상체계가 단기적으로는 생존에 도움이 되지만 만성화되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인터류킨이라는 면역신호 물질이 억제되고 인터류킨 6이라는 염증을 촉진하는 물질은 오히려 올라갑니다. 인터류킨 10이라는 항염증 물질은 떨어지고요. 면역 균형이 완전히 뒤집히는 겁니다. 이게 2025년에 생물학 저널에 실린 연구가 정확하게 밝혀낸 만성 스트레스의 면역 억제 경로입니다. 여러분,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하루 종일 상사한테 시달린 분노를 속으로 끓이고 계신다면 그 순간 뇌에서 시상하부가 경보를 누르고 뇌하수체가 명령을 내리고 부신이 코르티솔을 쏟아내고 면역세포들이 하나둘씩 퇴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뇌와 몸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경로를 알면 역방향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기대, 감사, 안도감이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을 반대 방향으로 작동시켜요. 코르티솔을 낮추고 좋은 인터류킨들을 올리고 자연살해 세포를 다시 출근시킵니다. 이게 하버드 실험에서 노인들이 일주일 만에 젊어진 이유입니다.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정확한 신경 내분비 경로를 타고 면역 시스템이 재부팅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놀라운 진실로 데려갑니다. 플라시보 효과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의사의 말이 병을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 지금부터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걸 노시보 효과라고 부릅니다. 플라시보의 쌍둥이인데요. 훨씬 덜 알려진 쌍둥이에요. 연간 리뷰 양리학 독성학 저널에서 2024년에 콜로카 교수가 정리한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기대가 실제 신체에 해를 유발하는 이 현상은 뇌 신경생물학적으로 명확하게 측정되는 현상입니다. 어떤 실험이 있었냐 하면요. 임상시험에서 참가자들에게 약을 줄 때 한 그룹에는 이 약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고 충분히 설명했고 다른 그룹에는 별다른 부작용 설명 없이 줬어요. 그런데 두 그룹에 준 약이 사실 똑같은 가짜 약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부작용 설명을 들은 그룹에서 실제로 그 부작용들이 2배 높은 비율로 나타났어요. 아무 성분도 없는 밀가루 약을 먹었는데 의사가 부작용 얘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진짜 부작용이 나타난 겁니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차분하게 뜯어보시죠. 이 실험이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가 의사한테서 진단을 받거나 인터넷에서 특정 증상 검색을 하거나 주변 사람한테서 이 약은 부작용이 심해라는 말을 들을 때 그 순간부터 뇌가 그 정보에 맞는 신체 반응을 준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시보입니다. 의사가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말 자체가 환자의 뇌에서 실제 생리적 반응을 촉발합니다. 스트레스 축이 켜지고 면역이 떨어지고 몸이 그 예언을 현실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명심하세요. 이건 환자가 의지가 약하거나 심약하거나 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정보를 받으면 그 정보에 맞게 신체를 최적화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뇌의 기본 운영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전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서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최근에 오픈 라벨 플라시보 연구라는 게 나왔어요. 가짜 약인 걸 환자한테 솔직하게 알려주고 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실험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효과가 없어야 하잖아요. 속임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가짜 약인 걸 알면서 먹었는데도 만성 통증이 실제로 감소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신경과학자들이 뇌 영상을 찍으면서 이 현상을 추적했는데요. 2024년 일리노이대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플라시보가 효과를 내는 뇌회로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전측 대상 피질이라고 부르는 부위, 영어로 전측 대상 피질인데요. 이 부위에서 교뇌핵으로 신호가 내려가고 교뇌핵에서는 내인성 오피오이드, 그러니까 몸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천연 진통제가 분비됩니다. 모르핀과 구조가 비슷한 물질이에요. 이 회로가 한번 학습되면, 즉 약을 먹으면 이 회로가 켜진다는 조건화가 이루어지면 나중에 그 약이 가짜인 걸 알아도 회로가 켜집니다. 뇌가 그 의식과 행동에 이미 반응하도록 배선이 된 거예요. 몸속에 내장된 약국이 있는 건데 우리는 그 약국을 여는 열쇠를 찾은 겁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 몸속에는 이미 진통제 공장이 있습니다. 항불안제 공장도 있고 면역 강화제 공장도 있어요. 그 공장들의 전원 스위치가 믿음과 기대와 의식입니다. 바인만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분명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스위치를 제대로 이해해서 제대로 쓸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이제 한층 더 깊이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믿음이 화학적 신호를 만들고 그 신호가 면역에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이 효과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날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우리를 아주 놀라운 곳으로 데려갑니다. 2024년에 발표된 연구에서 콜로카 교수 연구팀이 플라시보 반응성을 예측할 수 있는 유전자 변이를 발견했습니다. 카테콜 5 메틸 전달 효소라는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의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인데요. 줄여서 카테콜 5 메틸 전달 효소라고 합니다. 이 유전자에 특정 변이가 있는 사람들은 도파민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도파민 처리 방식이 다르면 플라시보에 반응하는 정도도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이 몸에 작동하는 방식에 유전적 배경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가짜 약에도 굉장히 강하게 반응하고 어떤 분은 아무리 강하게 믿어도 반응이 약해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 화학의 개인차입니다. 처음 들으면 코웃음 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개인의 노력과 의지의 문제로 접근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뇌 화학적 기반이 있고 유전적 배경이 있고 그걸 알아야 훨씬 더 정교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구자들이 앞으로 개인 맞춤형 믿음 치료라는 개념을 탐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의 카테콜 5 메틸 전달 효소 유전자 타입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기대와 믿음을 심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진실로 데려갑니다. 이제 거울을 하나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신경과학의 세계에 아주 흥미로운 발견이 하나 있는데요. 거울 뉴런이라는 겁니다. 이게 처음 발견된 건 원숭이 실험에서였어요.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교의 리졸라티 교수 연구팀이 원숭이가 바나나 집는 걸 관찰하던 중에 관찰하는 원숭이의 뇌에서 바나나를 실제로 집을 때 켜지는 뉴런이 똑같이 켜진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뇌에서는 직접 행동하는 것과 비슷한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이후 사람에서도 같은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자기 공명 영상로 뇌를 찍어보면 다른 사람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동안 자신이 직접 움직이는 것처럼 뇌의 운동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치매 환자분들을 모시는 요양원에서 어항에 물고기를 넣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말 한마디도 않던 어르신이 물고기 몇 마리인지 세어봤다면서 말을 걸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활기차게 움직이는 생명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뇌에서 그 활기가 거울처럼 반영된 겁니다. 혈액순환이 살아나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내려가고 인지 기능이 깨어났어요. 독일 슐레스비 홀스타인 병원에서는 뇌졸중 환자들에게 건강하게
활발히 움직이는 사람들의 영상을 4주 동안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일반 재활치료만 받은 환자들보다 뇌 손상 부위가 훨씬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공명 영상상에서 손상된 뇌 지도가 재구성되는 게 보였어요. 자기 자신은 움직이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움직이는 걸 보는 것만으로 뇌가 그 신호를 받아서 스스로 회복 경로를 찾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반대로 우울하거나 화난 사람 옆에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 연구팀이 실험했는데요. 부정적인 이미지,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죽은 파리 같은 것들을 보여줬더니 피부 염증 반응이 실제로 악화됐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의 혈중 염증 지표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뉴스를 보면서 세상이 망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나 병원에서 예후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거나 주변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흡수하고 계신다면 그 거울 뉴런이 그 부정적인 신호를 받아서 뇌에서 그에 맞는 생리 반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뇌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광해 박사라는 분이 실험을 했어요. 새끼손가락을 구부리는 상상 운동을 매일 15분씩 4달 동안 해달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손을 움직이지 말고 오직 상상만 하라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4달 뒤에 새끼손가락 근력이 평균 35% 강화됐습니다. 한 손가락도 실제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왜냐고요? 하버드 대학교 코슬린 교수가 뇌 영상으로 확인했는데요. 무언가를 상상할 때 뇌에서 활성화되는 영역이 실제로 그 행동을 할 때 활성화되는 영역과 거의 일치합니다. 뇌는 입력이 어디서 왔는지, 감각기관에서 왔는지, 상상에서 왔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해요. 충분히 생생한 상상은 뇌에게는 실제 경험과 같은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레몬을 입에 넣는 상상을 하면 침이 나오는 것처럼요. 그 레몬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몸은 반응합니다. 두렵거나 긴장되는 상황을 상상하기만 해도 심장이 빨리 뛰고 손바닥에 땀이 나는 것처럼요. 이걸 이해하면 베일러 대학교 가짜 수술 실험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무릎 연골 수술을 해줬다고 환자가 믿는 순간 그 믿음이 뇌에서 회복이 시작됐다는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그 신호가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을 진정시키고 코르티솔이 내려가고 항염증 경로가 켜지고 조직 회복이 실제로 촉진됩니다. 수술로 무릎 연골을 실제로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환자가 2년 뒤에 더 잘 움직이게 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외과 의사는 칼을 가장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에게 가장 강한 회복의 기대를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지점에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뇌는 믿음과 기대를 화학 신호로 변환합니다. 둘째, 그 신호가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을 통해 면역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이 작동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노시보처럼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넷째, 심지어 거짓이라는 걸 알아도 뇌에 학습된 회로는 반응합니다. 다섯째, 거울 뉴런을 통해 주변에서 보고 듣는 것도 같은 경로를 타고 몸에 영향을 줍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어떤 믿음의 환경 속에 있나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정보가 무엇인가요? 퇴근길에 머릿속에서 가장 자주 상상하는 장면이 무엇인가요? 이 이야기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지금까지 저는 믿음과 마음이 몸에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를 주로 개인의 내면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점을 한번 뒤집어서 외부에서 바라보면 완전히 다른 풍경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의식입니다. 긴 가운을 입은 사람이 전문적인 도구로 여러분을 진찰하고 처방전을 써주는 그 모든 과정이 플라시보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복잡한 의식이에요. 현대의학이 효과를 내는 이유 중 적지 않은 부분이 그 의식에서 비롯됩니다. 약의 화학적 성분만이 아니라요. 이건 의학을 폄하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우리가 치료라고 부르는 것에는 우리가 측정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작동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 의사가 어떤 말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치료 환경이 어떤 분위기인지 이 모든 것이
환자의 뇌에서 회복 회로를 켜거나 끄는 스위치들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플라시보를 가짜 치료라고 부를 때 그 플라시보 효과 자체는 전혀 가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뇌가 내인성 오피오이드를 만들어서 통증을 실제로 줄였다면 그건 실제 진통 효과입니다. 가짜 약이 만들어낸 진짜 생리 반응이에요. 단어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 시점의 전환이 실용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경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뇌는 우리가 반복하는 생각의 패턴에 따라 문자 그대로 구조가 바뀝니다.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런던대학교 오키프 교수가 택시기사와 버스기사의 뇌를 비교했더니 택시기사의 해마가 더 크다는 걸 발견했어요. 매일 새로운 길을 기억하는 인지 훈련이 뇌의 물리적 구조를 바꾼 겁니다. 뇌는 고정된 하드웨어가 아니에요. 어두운 생각을 반복하면 부정적인 신경망이 두꺼워집니다. 사소한 자극에도 불안하거나 분노하는 방향으로 뇌회로가 강화돼요. 반대로 감사나 평온한 감정을 의식적으로 반복하면 그쪽 회로가 강화됩니다. 이건 그냥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뇌 속 신경세포들이 물리적으로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파인만이 물리학에서 시스템들을 다루던 방식과 이게 딱 맞아떨어집니다. 초기 조건이 시스템의 진화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지, 어떤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키는지, 어떤 감정을 반복해서 경험하는지가 뇌의 회로도를 조금씩 바꾸고 그 회로도가 면역과 호르몬과 세포를 바꿉니다. 누적 효과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의지나 노력이 아닙니다. 파인만은 항상 이렇게 물었어요.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실제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가? 기전을 이해하면 활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뇌에서 화학 신호로 바뀌고 그 신호가 특정 신경축을 통해 면역에 닿는다는 걸 알면 우리는 그 경로에 영향을 주는 가장 효율적인 입력이 무엇인지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라는 막연한 조언 대신 어떤 종류의 경험이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을 진정시키는가, 어떤 의식이 내인성 오피오이드 회로를 켜는가,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픈 라벨 플라시보 연구가 보여주는 건 우리가 단순히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보다 훨씬 미묘한 이야기입니다. 뇌에 학습된 회로는 맥락과 의식에 반응합니다. 약을 복용하는 행위라는 의식, 의사와 대화하는 경험, 치료를 받고 있다는 맥락, 이것들이 함께 작동할 때 효과가 납니다. 그 기전을 알면 일상 속에서 비슷한 종류의 맥락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산책을 하고 나서 오늘 이 시간이 내 면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그냥 산책하는 것의 차이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뇌가 그 의미를 받아들이면 단순한 운동 신호 외에 회복 기대 신호가 추가로 켜집니다. 기전을 알면 같은 행동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이걸 파인만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몸속에는 치유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의 전원 스위치는 믿음, 기대, 의식이에요. 그 스위치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면 스위치를 켜는 것도 끄는 것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잘못 눌러지는 것도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면 제대로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오늘도 내 몸이 나를 위해 일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 생각은 뇌에서 작은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그 신호가 쌓이면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을 조금 더 침잠시키고 면역세포들을 조금 더 깨어있게 합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이건 뇌와 몸이 연결된 방식이에요. 물론 이건 현재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믿음만으로 모든 병이 낫는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지점이니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의학적 치료와 함께 작동하는 레이어를 이해하자는 겁니다. 약의 화학적 효과와 믿음이 만드는 효과가 함께 작동할 때 결과가 더 좋다는 건 이제 신경과학적으로 측정되는 사실이에요. 파인만이 인생 후반에 암 투병을 하면서 보여줬던 태도가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병을 두려워하기보다 호기심으로 바라봤어요.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두려움 대신 이해를 선택했을 때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이 어떻게 반응했을지 이제 여러분은 조금은 알 것 같으신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이 뇌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렇다면 뇌는 어디서 믿음에 대한 정보를 받아오는 걸까요? 이 질문이 우리를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데려갑니다. 최근에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장뇌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장 안에 살고 있는 수백 조개의 미생물들,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이 단순히 소화를 돕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장내 미생물이 인터류킨 20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고 이 물질이 혈액을 통해 뇌로 올라가서 뉴런에 직접 작용한다는 게 최근 연구에서 밝혀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주고 장내 미생물이 다시 마음 상태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건 닭도 달걀도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내 균형이 무너집니다. 유익균이 줄고 유해균이 늘어나요. 그러면 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신호가 달라집니다. 뇌가 더 불안하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울어요. 그 뇌 상태가 다시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을 자극하고 코르티솔이 오르고 다시 장에 영향을 줍니다. 이 악순환이 스르륵 고착되어 가는 거예요. 반대로 장내 환경이 좋으면 뇌에 올라가는 신호가 안정적입니다. 뇌가 더 평온하고 믿음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울고 몸 전체의 회복 시스템이 더 잘 작동해요. 마음이 몸을 바꾸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는 몸의 일부인 장도 마음을 만들어가는데 참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발견이 우리에게 묻는 게 있습니다. 뇌와 장과 면역이 서로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이라면 뇌가 몸을 지배한다는 말도 몸이 뇌를 결정한다는 말도 둘 다 불완전한 거 아닐까요? 경계 자체를 의심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한테 실용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마음을 바꾸고 싶다면 장을 바꾸는 것도 유효한 경로라는 겁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고 발효식품을 즐기고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 단순히 소화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선택이 뇌에 올라가는 신호를 바꾸고 뇌 상태를 바꾸고 결국 믿음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우는 점심이 여러분의 오후 심리 상태에 영향을 준다는 건 이런 관점에서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흥미로운 질문으로 데려갑니다. 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은 주로 의식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낫는다고 의식적으로 믿는 것, 내가 회복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은 자고 있는 동안은 어떨까요? 의식이 없는 동안에도 믿음이 작동할까요? 이 질문이 수면의 세계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수면 중에 뇌가 하는 일들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 호르몬을 처리하는 거예요. 깊은 수면 단계에서 코르티솔이 가장 낮아지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면역 세포들이 보수 작업을 합니다. 몸의 내장 약국이 가장 활발하게 재고를 채우는 시간이 수면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잠들기 직전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수면 중 뇌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불쾌한 일들을 계속 반추하면 편도체라는 감정 처리 부위가 활성화된 상태로 수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깊은 수면에 들어가기 어렵고 수면 중에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충분히 낮아지지 않아요. 반대로 잠들기 전에 오늘 좋았던 작은 일들을 생각하거나 내일 기대되는 것을 떠올리거나 그냥 몸이 편안하게 쉬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 부교감 신경이 우세해지면서 더 깊은 수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수면 위생이라는 개념의 신경과학적 기반이에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라는 조언이 단순히 빛 때문만이 아니라 그 내용이 편도체를 자극해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잠드는 것도 일종의 의식입니다. 그 의식을 어떻게 치르느냐가 내장 약국의 밤 작업 효율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아시겠나요? 오늘 이야기가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믿음이 몸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처음에는 철학적으로 들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전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이건 철학이 아니라 정확한 생물학이에요. 뇌에서 시작된 신호가 신경 펩타이드라는 화학 메신저로 변환되고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세포 하나하나의 문을 두드리고 면역 세포들의 활성도를 바꾸고 조직의 회복 속도를 바꿉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명심하세요.
이 시스템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지금 이 순간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실용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저는 믿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여기서 상황이 더 흥미로워집니다.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힘든데 아무 근거 없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되뇌는 것은 뇌가 그 불일치를 감지하면서 오히려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접근이 효과적일까요? 신경과학자들이 권장하는 건 훨씬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첫째는 구체적인 기대입니다. 막연하게 다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오늘 산책을 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될 거야처럼 기존에 근거한 구체적인 기대를 품는 거예요. 뇌는 근거 있는 기대에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둘째는 과거 회복 경험을 불러내는 겁니다. 예전에 감기에 걸렸다가 나은 경험, 운동을 하고 나서 몸이 가벼워진 경험, 충분히 잔 다음날 머리가 맑아진 경험, 이런 기억들을 생생하게 떠올리면 뇌는 그 회복 상태를 참조점으로 삼아서 같은 방향으로 시스템을 조율하려고 합니다. 거울 뉴런이 과거의 자기 자신을 참조하는 거예요. 셋째는 몸이 이미 하고 있는 일에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고, 폐가 숨을 쉬고 있고, 소화기가 일하고 있고, 수십억 개의 세포가 각자 맡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고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을 진정시키는데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이건 명상이나 영성의 영역 이야기가 아닙니다. 뇌의 주의 시스템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활성화되는 회로가 달라진다는 신경과학적으로 측정 가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몸을 바꾼다는 이야기를 파인만처럼, 그러니까 기존부터 파헤치는 방식으로 들여다봤습니다. 플라시보 효과가 단순한 심리적 착각이 아니라 뇌의 전측 대상 피질에서 시작되는 실제 신경생화학 회로라는 것, 그 회로가 내인성 오피오이드를 분비시켜 실제 통증을 줄인다는 것,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이라는 경로를 통해 면역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 그리고 그 역방향 노시보 효과를 통해 부정적인 기대가 실제로 몸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 몸속에 약국이 있습니다. 그 약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믿음과 기대와 의식이에요. 그리고 그 열쇠를 어떻게 쓰는지는 여러분 주변의 환경, 들어오는 정보, 매일 반복되는 생각의 패턴이 결정합니다. 하임만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어렵다고 느낄 때도 전혀 어렵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고요. 뇌와 몸이 대화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든 안 하든 이 시스템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해하는 것의 장점은 그걸 제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시겠어요? 오늘 하루 몸이 나를 위해 조용히 해준 일들을 잠깐 떠올려 보세요. 숨을 쉬게 해준 것, 소화를 시켜준 것, 크고 작은 상처들을 아무 말 없이 고쳐준 것, 그 감사함을 잠깐 느끼는 그 순간에 여러분 뇌에서 작은 신호가 켜집니다. 그 신호가 여러분의 내장 약국문을 살짝 열어줄 거예요. 이것이 파인만이 좋아하는 방식의 대비입니다. 이해하면 쓸 수 있고 쓸 수 있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파인만이 좋아하는 방식의 대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기묘하고 놀라운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잠깐요. 방금 결론을 말씀드린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아직 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로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시야를 한번 더 넓혀볼게요. 믿음이 몸에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흥미롭고도 불편한 현상이 하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이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집단 전체에서 부정적인 믿음이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계신가요?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이 나이엔 어차피 다 아픈 거야. 병원에서 뭘 해줄 수 있겠어? 라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시는 분. 그리고 신기하게도 실제로 여기저기 아프신 분. 우연처럼 보이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틀로 보면 이게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부정적인 믿음이 만성화되면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이 만성적으로 과활성화됩니다. 코르티솔이 장기적으로 높은 상태가 유지되면 인터류킨, 육을 비롯한 염증 촉진 물질들이 증가하고 이게 관절, 소화기, 심혈관, 심지어 뇌 자체를 서서히 손상시켜요.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 상태는 염증성 질환의 주요 촉진 요인으로 작동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믿음이 사회적으로 전파된다는 겁니다. 노시보 효과의 또 다른 얼굴이에요. 2024년 탄드폰 라인 저널에 게재된 메타 분석 연구에서 사회적 학습이 노시보를 유발하기에 충분하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작용을 경험하는 걸 보거나 듣기만 해도 본인도 같은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거울 뉴런이 그 경험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나이 들면 다 아파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듣고 자란 사람은 그 믿음이 뇌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인된 믿음이 신경축을 통해 면역에 실제로 영향을 줍니다. 이게 단순한 자기 충족 예언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측정 가능한 생리 변화입니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차분하게 뜯어보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리학자처럼 생각해보면 잘못된 전제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어차피 아프다는 전제 자체가 사실인가요? 노화와 질병은 다른 개념입니다. 세포 분열 횟수의 한계, 텔로미어의 단축,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 효율 저하, 이런 것들이 노화의 물리적 기반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느냐는 환경과 믿음과 생활 방식에 따라 상당히 달라집니다. 하버드식의 실험이 보여준 게 바로 그거예요. 일주일 만에 키가 자라고 시력이 좋아진 건 세포 분열 속도가 달라진 게 아닙니다. 만성적으로 억눌려 있던 회복 시스템이 다시 켜진 거예요. 코르티솔이 낮아지고 항염증 경로가 열리고 혈액 순환이 개선되면서 이미 몸이 할 수 있었던 일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말인즉슨 많은 경우에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건 노화 자체가 아니라 노화에 대한 믿음이 만들어내는 만성 스트레스 반응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섭게 들리지만 동시에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꿀 수 있는 것이니까요.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믿음을 바꾸는 건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기전을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내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이 어떤 상태인지 의식하고 그 축에 영향을 주는 입력이 무엇인지 알고 그 입력을 조금씩 바꿔가는 과정입니다. 이건 훨씬 더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열어서 부정적인 뉴스를 쏟아붓는 행위는 시상하부에 즉각적인 경보 신호를 보냅니다. 코르티솔이 오르기 시작해요. 반면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햇빛을 보면서 오늘 하루 무엇을 기대하는지 생각하는 행위는 다른 회로를 뜹니다. 두 행동의 차이가 처음엔 미미해 보여도 반복되면 뇌의 신경망이 실제로 달라집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는 작은 의식들이 여러분의 내장 약국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결정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진실로 데려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이 몸을 바꾼다는 이야기의 기전을 파헤쳤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픈 건 내 믿음이 잘못돼서인가? 내가 충분히 강하게 믿지 않아서 낫지 않는 건가? 라고요. 아닙니다.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파인만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정확하지 않은 추론이었습니다. 마음이 몸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로부터 그러므로 모든 병은 마음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끌어내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유전적 요인이 있고 환경 요인이 있고 감염이 있고 사고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 모든 것과 함께 작동하는 하나의 요소예요. 오히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믿음과 기대가 그 상황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혹은 더 나쁜 방향으로 기울게 할 수 있다는 것. 그 여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기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려움 대신 이해를 선택하는 것. 이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을 어떻게 움직였을지 이제 여러분은 더 구체적으로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는 두려움을 줄입니다. 두려움이 줄면 만성 스트레스 축이 진정됩니다. 그러면 몸이 가진 회복 능력이 더 온전히 작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잘못된 믿음 속에서 살아온 건가? 내가 아픈 게 혹시 내 믿음 때문인가 하고요. 이건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오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파인만이 가장 경계한 게 있었습니다. 올바른 사실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중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그러므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의지로 살 수 있다 라는 결론을 내리는 건 잘못된 추론이죠. 마찬가지로 믿음이 면역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서, 그러므로 모든 병은 믿음의 문제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도 잘못된 추론입니다. 믿음은 몸 전체 시스템의 한 요소예요. 중요한 요소이지만 유일한 요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의 믿음 자체가 환경과 역사와 뇌화학의 결과물이에요. 오랫동안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온 분이 부정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건 그분의 의지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최적화된 결과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목적은 탓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내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조금씩 입력을 바꿔갈 수 있다는 것. 파인만이 늘 말했듯이 자연은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 잘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 혼자서 해야 할 일처럼 들리셨다면 그것도 오해입니다. 거울 뉴런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혼자 있을 때보다 좋은 사람들 곁에 있을 때 훨씬 더 쉽게 회복 회로가 켜집니다. 활기차게 사는 사람 옆에서 살면 그 활기가 거울처럼 내 뇌에 반영돼요. 웃는 사람 곁에서 웃다 보면 그냥 웃음을 흉내낸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웃음과 연결된 신경망이 강화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지, 어떤 목소리를 매일 듣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이것이 여러분의 내장 약국 운영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 호기심과 경이로움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이 상태 자체가 좋은 신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몸속에 내장된 약국이 있고 그 약국의 문은 이해하는 사람에게만 활짝 열립니다. 지금까지 파인만의 길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을 조금이라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해드렸으면 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기묘하고 놀라운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